뉴욕주 병원의 40곳이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비임금 수술을 중단되었습니다. 한인 미국 시민권 취득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긴급 발표로 주내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당분간 연장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부터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위한 저축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일속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자동차 가격 상승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저소득층 혹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돼지 심장을 인체 이식하는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뉴저지주 한인회장 선거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2022년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 해입니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생명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전국의 일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어제 13만 명을 넘긴 가운데 뉴욕 전역의 병원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주내 병원들은 병상을 축소하고 비응급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전역 병원들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병원들은 병상을 축소하고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장기요양시설, 응급의료 등 특정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뉴욕주 정부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는 주내 40곳의 병원에 대해 향후 2주간 비응급 수술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32곳의 병원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전국의 1285곳의 병원이 인력 부족을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병원들은 최소 3%에서 10%까지 수용 능력을 줄였습니다. 의료진들의 병가 증가도 인력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 산하 두 곳의 병원의 경우 지난 6일 직원의 7%에 해당하는 356명이 병가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이과대학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의료 인력의 5에서 7%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팬데믹 장기화로 의료진들이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대우가 좋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도 인력 부족을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정부는 검사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타임스퀘어역, 그랜드 센트럴역, 펜스테이션역 등 7곳의 검사소 외에도 오늘부터 맨해튼 125스트리트역과 브롱스 베드포드 파크역에서 검사소가 열렸으며 내일부터 퀸즈의 퀸즈 플라자역과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역에서도 검사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주 전역의 뉴욕 주립대 순이의 캠퍼스에서도 10곳의 검사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해 한인 영주권 취득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률 또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연방국토안보부 DHS가 발표한 2020 회계년도 신규 시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 전역에서 시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11,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3%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한인 이민자들의 신규 시민권 취득은 지난 2008년 22,75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11,170명까지 떨어져 급감세를 보이다가 2011년 12,664명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2014년까지 소폭으로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는 14,000명대에서 2019년 16,298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후 또다시 지난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 각 주별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 현황을 보면 뉴욕주에서 807명, 뉴저지주에서 608명이 시민권을 받아 전체 한인 취득자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자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3,176명이며 한국 출신의 시민권 취득 건수 순위는 미 전역에 걸쳐 12번째였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는 멕시코가 84,081명으로 1위였고 이어서 인도가 48,109명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북한 출신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는 지난해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오늘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 의무화 지침을 당분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CBS 등에 따르면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잠정적으로 의무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 mask mandates in schools and daycare centers will continue at lea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se requirements, again, give us no joy, but they're the only responsible course of action at this time. 지난해 8월 머피 주지사는 앞서 주저녁 모든 학교 실내 시설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내 인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해당 지침은 오늘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일 주의회에 해당 방역 지침의 연장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일기에 코로나19 방역 방침을 설정할 수 있는 주지사의 비상행정 권한이 사라지면서 방역 지침을 내리거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머피 주지사는 어떠한 주의회의 투표 혹은 승인 절차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주지사의 독단적인 행동에 일부 주의원들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For the past 22 months, the state of New Jersey has been ruled solely by the executive. Here we have a governor who's making unilateral decisions without including the legislature in the conversation. 그러나 퍼시틀리 주 보건국장은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자들보다 입원 위험률이 10배 높다며 나이가 너무 어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동들을 고려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위한 저축 금액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인 529 College Savings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뉴저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동안 주 정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관할했으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공제해주진 않았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2022년부터 뉴저지주가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미리 저축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29 플랜 또는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우는 자녀 학자금 세금 공제 혜택은 1996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이래 뉴저지주에 의해 뉴저지 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529 플랜의 공제 혜택과 기금 운영의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이기에 뉴저지주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그동안 세금을 공제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뉴욕주와 워싱턴 DC를 비롯한 34개 주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저축액에 대해 연방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주소득세에 대해서도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출 내용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또는 렌트 비용과 교통비 그리고 교재 또는 학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529 플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연수입이 개인 또는 부부가 합산해 $20만 이하가 돼야 합니다. 개인은 1년에 $10,000까지, 부부 합동 세금 보고 기준 시 $2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베스트에 처음 가입할 때 주정부가 장려금 형식으로 $750의 매칭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연수입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몇백 불의 장학금을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때와는 달리 자녀가 뉴저지주 내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 최대 3천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장학금을 받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529 플랜 또는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연방세법 529항에 규정된 대학 학자금 전용 투자 저축 계좌로 자녀 대학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면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리는 각 주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별로 그 내용은 차이가 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임원이 현장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고 교교생을 파트타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심각해진 인력 부족 사태가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열관리 솔루션 업체인 모딘 매뉴팩처링은 버지니아주 부에나비스타에 있는 공장에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자 남서쪽으로 550마일 떨어진 테네시주 로렌스버그 공장에 여유인력 30명을 데려왔습니다. 모딘 매뉴팩처링에 따르면 여유인력을 테네시에서 버지니아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견 간부가 직접 대형 버스를 8시간 동안 운전했고 회사는 테네시 공장 근로자들을 근처 호텔에 머물며 일하도록 조치해 버지니아 공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미국 가정용 발전기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발전기 제조업체 제네락 홀딩스의 유연한 인력 부족 상황 대처가 눈길을 끕니다. 제네락의 전 세계 제조 인력 6,000명 중 10%가량인 6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와 관련한 격리 조치로 공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락 홀딩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비해 사전에 여유 있게 채용한 인력으로 이번 일손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봉쇄가 해제된 이후부터 어린 자녀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직원들이나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 직원들을 위해 유연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제네락은 회사의 인재 유출을 막고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초봉을 3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한편 트레일러 제조회사 리치 스페셜티 트레일러는 최근 물품을 옮겨줄 트럭 운전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회사의 임원들이 나서서 직접 수송했습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들의 신속한 항원 검사 비용을 회사가 지원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밀 금속 부품 제조회사 보스턴 센터리스의 경우 일손 부족으로 현재 직원들이 주당 5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지난 연말 배송부서 직원 절반이 코로나19로 결근을 해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직접 배달을 해야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작년 8월부터 새 차의 평균 실거래 가격이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을 넘길 시작해 올해에도 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자동차 가격 상승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BC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의 가격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거래 시장에 스티커 쇼크가 나타난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스티커 쇼크란 실제 거래 가격이 스티커에 붙여진 가격, 즉 제조사의 권장 소비 가격을 넘는 현상을 뜻합니다. 작년 11월 기준 새 차의 실거래 평균 가격이 45,872달러로 스티커 가격인 45,209달러를 훌쩍 넘긴 것입니다. 에드먼드닷컴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기 전 일반적으로 신차 구입 시 고객들은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2,0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작년 8월부터 할인은커녕 권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8월에는 평균 실거래 가격이 평균 소비자 권장 가격보다 20달러 비쌌습니다. 9월에는 전달 대비 24배 증가하여 280달러, 10월에는 510달러 비쌌습니다. 11월에는 평균 실거래 가격이 권장 가격보다 663달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던 2020년 11월의 경우
신차 평균 실거래 가격은 39,980달러로 권장가 42,110달러보다 오히려 2,130달러 낮았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닷컴은 신차의 가격 상승으로 그 대신 중고차를 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11월 기준 중고차 가격이 1년 만에 2.8배가량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9년 된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29,011달러이며 3년 된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33,334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일부 차종의 중고차 가격은 신차의 가격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JD 파워 측도 현재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 딜러를 찾는 고객들이 450에서 500만 명가량 된다며 올해에도 자동차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BTV 뉴스 김교선입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과 특히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정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FED가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저소득 근로자들과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10일 CNN 비즈니스는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시기를 정할 예정인 25일에서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분석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르는 임금으로 부채의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월 상환금은 고정금리로 동일하지만 주택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내용도 연준의 분석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생활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단점이 훨씬 크게 와닿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고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우면서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가계부채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CNN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켄트 스미터스 와튼스쿨 경제경영학 교수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처럼 고정금리로 대출받는다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승자가 된다며 때로는 30년 모기지를 인플레이션 대비책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고정금리인 30년 주택담보대출은 총 1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 중 11조 달러를 차지합니다. 미국인들 상당수가 인플레이션 효과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임금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반문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으나 새해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로 임금 인상률도 변동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쏟아부은 지원금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데 일조했습니다. 웨스트우드 캐피털의 다니엘 알버트 파트너는 지난해 첫 8개월 동안 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개인소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이용자의 경우 금리가 고정적이지 않고 높아 인플레이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와 같이 고정 수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인상 효과에서 제외됩니다.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또 다른 그룹은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에 투자하는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채권자가 받게 될 채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켄트 스미터스 와튼스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 내용만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임금도 올랐고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시건 대학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심장을 인체에 이식하는 수술이 시행되어 전 세계 의료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건강상 문제없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대 의대와 의료센터 연구진은 환자 데이비드 베넷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일 세계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인체에 이식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데이비드 베넷은 57세 남성으로 인체의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웠던 시한부 심장질환자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어제 기준 수술 4일째, 그는 문제없이 회복 중에 있으며 이식된 돼지의 심장은 마치 사람의 심장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동물 장기 이식이 실패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술에 이식된 심장은 10개의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심장입니다. 생명공학 회사인 레비비코로는 인체 면역 체계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3개와 과도한 성장을 초래하는 돼지의 유전자 1개를 제거하고 인체에서 외부 장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인간 유전자 6개를 돼지 유전체에 삽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10월 뉴욕대 랑곤 헬스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유전자 조작된 돼지의 신장을 신부전증을 앓는 뇌사 상태의 환자에게 이식한 바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뇌사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떼기 전 돼지 신장을 외부에서 환자의 혈관과 연결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장 이식 수술은 동물의 장기가 직접 인체 안에 이식되어 정상 작동하는 첫 사례로 지난 뉴욕대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은 입을 모아 이번 수술이 최종적으로 성공한다면 앞으로 이식용 장기가 없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전 세계 의료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진들은 동물 장기 이식 방법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장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인들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개선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과 경제의 빠른 회복 덕분에 많은 미국 가계가 재정적으로 안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 1,170만 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났고 가계 총 저축이 2조 7천억 달러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BEA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에 3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2해 동안 저축률은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가계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게 된 배경으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의 확대, 학자금 원리금 상환 위에 아동세액공제 등을 꼽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날 135만 명을 돌파하면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일간 신규 확진 발생은 2주 만에 3배가 증가해 하루 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전 세계 최초 1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만 4천 명을 기록했으며 6일 연속 일평균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또한 역대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뉴욕시 공립학교의 지난 2주간의 출석률이 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주간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93만 8천여 명 중 29만여 명이 결석한 것입니다. 겨울방학 후 개학 첫날이었던 3일에는 출석률이 67%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전인 2018년에서 2019년도 동기간에는 출석률이 90%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교육국 DOE에 따르면 지난 가을 학기에 공립학교 출석률은 약 90% 수준을 유지했으나 작년 12월 21일 80% 수준으로 떨어진 후 현재는 60% 수준의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출석률 감소의 원인은 다수의 학부모들이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메타, 옛 페이스북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력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고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증강현실그룹은 총 1,500여 명으로 이 중 100여 명이 지난 1년 동안 회사를 떠났으며 특히 이 중 40명 이상이 메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를 떠난 대부분의 인원이 AR 헤드셋 홀로렌즈 개발 경험자들입니다. AR 헤드셋은 가상세계에 완전히 몰입시킬 수 있어 떠오르는 메타버스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이 같은 채용과 관련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애플에서도 엔지니어들을 100명 넘게 데려왔습니다. 이에 애플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18만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보너스 지급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